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민경연구원장 현영석입니다.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라는 강좌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 첫 번째 강좌를 보니까 빨리 하니까 한 20분 만에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양이 많은데 한 25분 내외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36장인데요. 한 2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세계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전반 추세, 기술 혁신 패턴, 산업 성격,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자동차 산업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8,500만 대 4천조, 2040년 되면 1억 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8,500조가 될 거다. 그때 반도체는 1,800조, 스마트폰 1,200조. 반도체나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에 420만 대 만들어서 250만 대를 수출하고 170만 대를 내수했다. 내수 시장이 170만 대라는 거가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은 710억 달러, 부품 포함, 무역 흑자 550억 달러로 산업 1등이다. 고용도 제일 많은 산업이죠. 한 190만 명.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263조 매출에 26조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을 보면 그 토요타가 1,100만 대를 넘어서 뭐 아주 막강한 1등이고요. 폭스바겐이 900만 대, 현대가 700만 대 수준인데 GM이나 뭐 포드, 혼다 이런 데를 뭐 훨씬 많이 앞선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큰 좋은 성과다.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BYD는 반반으로 해서 한 300만 대가 된다면 이 테슬라는 배터리 전기차만 해서 150만 대를 훨씬 넘기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배터리 전기차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전기차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2040년까지 예측을 하면 최근에 이 예측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자동차의 판매량은 1억 대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내연기관은 줄어들 거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간 증대하는 그런 점들이 보인다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잘 분석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 8,500만 대 정도가 되고, 그때 전기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한 45%. 최근에 이거를 많이 낮추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그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에서 서진 현상이 나타난다.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동쪽인지를 뭐 지구가 둥그니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서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기준을 해서 유럽에서 미국, 미국에서 일본, 미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한국은 제가 넣었고요. 중국으로 이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이거는 이전됐다기보다도 더해진다. 그렇게 얘기될 수가 있어요. 중심 국가가. 유럽도 한 1,500만 대, 미국 1,500만 대, 일본 이러면서 어떤
어떤 중심 국가가 다중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 벤츠에서 포드, 도요타, 현대, 그 다음에 샹하이 폭스바겐, BYD 이런 식으로 변모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동차에서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유럽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발명한 것, 그 다음에 포드 슬로안식 생산 방식, 미국이죠. 그 다음에 1973년과 79년 1, 2차 에너지 쇼크 이후에 나타난 그 어떤 그 세계 파동 때문에 조그만 차를 싸게 잘 만드는 그런 일본이 1980년부터 2000, 그러니까 1995년, 94년까지 15년 동안 세계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도 그걸 열심히 잘 따라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이 어떤 막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1위 국가가 됐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언제, 누가, 어떻게 주도할 건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이게 어떤 마크론 입장에서의 문제 관심사라고 얘기한다면 요약해서 전기차 확대는 우여곡절이 있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중국이 도전이 막강하다. 유럽은 고전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은 기대 이하고, 한국은 최근에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태적인 경쟁을 해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 패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인데요. 그 하버드의 기술경영학자인 아버네스라는 사람이 포드 자동차의 1900년부터 1970년까지 70년의 기술 히스토리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초기에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있다가 무슨 목탄차, 전기차, 전기차도 있었죠. 그다음에 뭐 가솔린 뭐 이런 거 쭉 있다가 나중에 가솔린 전기차로 도미넌트 디자인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방법 혁신 또는 그 공정 혁신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없다가 나중에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걸로 뭐 혁신이 많이 나다가 나중에는 누구나 똑같은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유동기, 변환기, 경화기라는 그런 컨셉들을 만들었고 이게 자동차 산업 또는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밀러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모델인데 이게 아까 했던 아버네스가 얘기하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유동기, 변환기, 경화기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연기관이고 내연기관이 아닌 다른 전기 자동차, 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거는 또 다른 도미넌트 디자인이 된다는 거죠. 도미넌트 디자인, DD가 도미넌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뉴 도미넌트 디자인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전개될 건가? 라는 거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언제 살아남을 건가? 라는 그런 문제가 얘기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으로 왔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 더 큰 관심사는 한국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해야지만 리더가 될 건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죠. 그 동경대학의 후지모토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줄어들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늘다가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는 방법 혁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늘린 반면에 다른 데도 이거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린 시스템의 디퓨전이라고 얘기하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얼터너티브 엔진, 이게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뿐만 아니라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은 어떤 패턴을 가질 거고 이거를 어떻게 주도하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세계 자동차 산업을, 미래 자동차 산업을 리드할 건가라는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사회 요구에 대응해서 결과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들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만 되겠는가라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앤디 그레이브라는 그 인텔의 창업자가 만들었던 유명한 논리가 있는데요.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건데요. 어떤 산업이 어떤 기술이 잘 나가면 그때 잘 나갈 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보가 잘 나가다가 제일 잘 나갈 때 유선 전화가 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돼 가지고 성능은 초기에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다가 쭉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보를 리프레시를 했고 완전히 와해시켰고 그 다음에 유선 전화가 잘 나갈 때 무선 전화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유선 전화와 무선 전화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이건 전속 기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선 전화는 전속 기술이에요.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픽처폰을 리프레이스 하기 시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픽처폰은 거의 와해되고 스마트폰이 리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내연기관이 한참 잘 나갈 때 결과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전기 자동차의 미래는 이 내연기관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건가? 다시 말해가지고 전기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건가? 아니면 공존할 건가? 공존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존하고 그 다음에 Y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사실은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많은 메이커에서 얘기하다가 최근에 그 BMW 같은 경우는 2035년에 그거 좀 안 되겠다. 2035년이 왜 나왔냐면 2050년에 탄소 제로라는 거를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했잖아요. 근데 자동차의 수명이 되게 15년이니까 2035년에는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탄소 제로를 2050년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좀 굉장히 복잡한 정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러면 그 미래 자동차의 판도가 결정되는 연도가 될 건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서 미래차가 변화하면서 산업 자체가 기계에서 전기전자로 그 다음에 기술 기반이 숙련에서 특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제품 구조는 통합형에서 모듈형으로, 그 다음에 공급 구조는 폐쇄형에서 준중형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조직은, 리더십은 어떤 식으로 돼야만 될 건가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미래자동차 산업에서 주도자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 필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인류가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복합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경영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할 텐데 내연기관과 미래 자동차는
어떤 차이가 좀 갖고 있는 건가라는 거고요. 경쟁 문제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기계 산업에서 전기전자 산업으로 아키텍처가 변모한다. 도미넌트 디자인이 뉴 도미넌트 디자인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거를 부품 단위로 보면 그게 있는 부품이 살아나는 게 한 3, 40%고 전기차 부품이 30%, 자율주행차가 30%.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가시 부품이라는 거는 있던 부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션샤인 파트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그냥 유지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니까 거의 다 이게 선라이즈 파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셋이라는 거는 전체 부품 중에서 리가시가 3, 40% 남는다는 거는 6, 70%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선셋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산업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모하는 그런 것들이 볼 거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김석환 박사 팀이 스태피에서 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19개 혁신 격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그냥 리뷰만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 때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생태계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의 기술 축적을 통해서 오밀조밀하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게 중요한 경쟁력이었고, 그래서 도요타가 경쟁력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덕트를 설계를 잘했느냐가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베이스드에서 프로덕트 베이스드 인더스트리로 바뀐다. 제 생각에는 소프트 베이스드 인더스트리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라는 거가 어떤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한다든지 자율주행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하는 거가 소프트웨어 관련됐다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성격이 엄청나게 변모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고급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OS라고 얘기하는 건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칩, 이런 거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걸로 변모한다. 그런 얘기죠. 혁신적인 변화죠. 그 다음에, 이 모듈러 아키텍처라는 거는 레고처럼 똑같은 거를 아무 부품업체나 그냥 갖다가 그러니까 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모듈러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요. 인테그럴 프로덕트는 이거는 모듈러, 그러니까 레고가 이게 뭐 네모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오밀조밀하게 타원형이든지 아니면 복잡한 형태가 돼가지고 그거를 옆에 거하고 잘 맞춰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인테그럴 아키텍처라고 얘기했죠. 일본이 이걸 잘하고 이거는 중국이 잘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두 개 다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후지모토가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거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통적인 소형차의 지금 자동차라고 얘기한다면 수용차라고 얘기한다면 자동차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모듈라 형태로 바뀌든지 아니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쟁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부품 공급 체계하고 관련돼지면 이게 모듈라의 경우하고 인테그럴에 있는데 이게 승용차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모듈이고 어떤 부품 업체 거를 갖다 껴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테그럴 아키텍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 아키텍처, 계열한 업체만이, 특정한 업체만이 결과적으로 그 부품을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껴맞춰만 된다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제가 스마트폰을 한국에서 잘했으니까 요 스마트 카도 잘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우리가 그 토론을 좀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미리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 자전거 산업의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는 모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똑같은 자동차를 여러 부품업체한테 갖다가 만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산악 자동차도 만들고 기아 있는 자동차도 만들고 자전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잖아요. 차별화하고 싶어가지고 인테그럴 어떤 그다음에 폐쇄적인 공급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남들 베끼죠. 쫙 많이 베끼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런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게 된다는 건데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자동차죠. 자동차가 지금 인테그럴 클로스드 아키텍처였다고 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듈라 성격으로 변모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소프트웨어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를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이게 다시 인테그럴 버티컬 아키텍처로 변모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소프트웨어가 껴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어떻게 앞으로 그 프로덕트 아키텍처하고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될 건가를 조금 더 고려해봐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3부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한국 자동차 산업한테 그러면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굉장히 강력한 지구 위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아니면 인테그럴 아키텍처에서 모듈라 성격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해가지고 배터리는 뭐 어느 걸 갖다 써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또 비슷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 기반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는 리더가 될 건가? 다시 얘기하면 픽처폰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리더가 돼서 오늘날 애플,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샤오미가 리더를 하듯이 자동차에서도 현대가 다른 리더들과 어떻게 어떤 미래 자동차를 주도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그런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원동력은 동태적 능력 축적이다. 빠르게 능력을 축적했다. 능력을 축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센스하고 변화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변화를 잡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것. 자기의 기존에 있는 자원들, 유형자원, 무형자원을 잘 결합해서 새로운 경쟁 능력으로 만드는 거가 어떤 동체적 능력 축적이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걸 잘해왔듯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사례는 어떤 그 새로운 변화에 덜 대응하거나 잘못 대응한 그런 사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의 전략적 대응 능력을 잘 기른다면 지금처럼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미래 자동차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도요타는 어떻게 움직일 거고 테슬라는 그다음에 GM은 포드는 혼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현대기아가 어떻게 움직여야만 되고 이걸 움직인다는 건 돈이죠. 돈을 충분히 잘 벌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미래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게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지난한 어떤 도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 3단계를 넘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사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단계를 넘는 거가 굉장히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가 되면서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거를 도전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사회적인 어떤 동의도 있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레벨 5까지 간다는 게 꼭 필요한 건가? 물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무슨 트럭 같은 경우에 전기 노선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근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시내 주행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행한다는 거가 쉽지 않은 도전이고, 그거를 언제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도전이 지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코멘트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그 유튜브나 아니면 밴드, 그다음에 그 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에,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원칙적으로 그 수요일 날 8시에, 밤 8시에 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동영상을 기대하시면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